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낯선 누군가를 이유 없이 무서워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산골 마을 바람골이라는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상한 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봄날 저녁 조용하던 마을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소뚜껑이 마당으로 날아가고 가득 찼던 물독이 하룻밤새 텅 비어버리고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술렁이기 시작하죠. 과연 이것은 누구의 짓이었을까요?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또 서로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힘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데려온 도깨비. 옛날 평안도 깊은 산골에 바람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험한 산과 높은 고개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여름이면 골짜기마다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죠. 바람골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마을은 작았지만 서로 돕는 정만큼은 아주 깊었어요. 어느 집에 아이라도 태어나는 날이면 온 마을이 함께 기뻐했고, 또 어떤 집에 초상이 나면 다 같이 슬퍼하며 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과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온 탓에 낯선 것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 비해 더 컸습니다. 소문 한마디에 마을 전체가 술렁이고 미신 같은 이야기들도 쉽게 믿는 분위기였죠. 한편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람하게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일을 의논하고 여름이면 부채질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 중턱에는 무너져가는 산신당이 하나 있었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기둥은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함부로 손대지 않았어요. 산신당 아래에는 오래된 곡식 창고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거든요. 오래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숨겨두었다는 이야기였는데, 정확히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마을 사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바람골의 봄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조용히 시작되었죠. 진달래가 산자락에 붉게 피어오르고 마을 어귀의 살구나무가 환하게 꽃을 터뜨렸어요. 사람들은 늘 그러하였듯이 오전에는 밭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 하루를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늦봄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일은 마을 윗집에 사는 점내 할멈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내 할멈은 솥에 보리밥을 앉혀놓고
잠시 마실을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소뚜껑이 마당 한가운데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점례 할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이고, 이 소뚜껑이 왜 마당 한가운데 떨어져 있나? 바람이 세게 불었나? 점례 할멈은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물이 가득 차 있던 옹기장이 김서방네 집의 커다란 물독이 텅텅 비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서방은 황소처럼 우람한 사내였는데 그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물독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것이었죠. 이게 누구 짓이란 말이야? 어젯밤에 분명 아무 인기척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날 밤부터 마을의 모든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도리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던 집신이며 미투리가 짝짝이로 섞여 있고 또 어떤 집에서는 닭장문이 활짝 열려 닭들이 이 집 저 집으로 푸덕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던 메주가 마루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집 뒷마당에는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둔 나무찜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어른 둘이 들어도 무거운 그 나무찜이 어떻게 지붕까지 올라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마루 밑이나 대돌 옆에 동그란 조약돌들이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흰돌, 검은돌, 회색돌이 마치 누가 일부러 색을 맞춰놓은 것처럼 정성스럽게 늘어져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며 사람의 소행이 아닐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마을에 도깨비가 붙은 거 아니요? 어이구,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그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는 걸 보니 사람 짓 같지가 않소. 아무 흔적도 없지 않소.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등짐을 진 객주어른 상식이 마침 고개를 넘어 들어왔습니다. 상식은 바람골 근처 고개를 넘나들며 장사를 하는 외지 상인이었어요. 마을의 소금이며 무명천이며 들기름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사람이라 사람들은 언제나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상식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더니 짐을 내려놓으며 슬쩍 끼어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소? 마을 분들 얼굴이 다들 어두우시구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벌어진 이상한 일들을 상식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은 이야기를 다 듣더니 짐짓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내가 장사하면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이런 일은 예부터 도깨비가 붙었을 때 생기는 법이라오. 그냥 두면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마을의 곡식도 빼앗고 아이들의 목숨도 편치 못하게 한답니다. 함경도 어느 마을에서는 도깨비가 붙어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상식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점례 할멈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고 김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죠. 아이를 둔 아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도깨비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도깨비란 놈은 그저 두고 보면 안 되지요. 잡아서 쫓아내든지 단단히 혼을 내든지 해야 마을이 편안해진답니다. 상식의 말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느티나무 아래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마을 이장인 허영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인 까닭은 다들 아실 거외다. 요 며칠 사이 마을에 벌어진 일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었소. 오늘은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의논해 봅시다. 허영감이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분명히 도깨비 짓이요. 소문에 밝은 객주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소. 맞아요. 이게 사람 짓이면 흔적이 남기지 않을 리가 없지.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옆에 있던 훈장 어른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훈장은 흰 수염을 한번 쓸어내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잠깐만 진정하시오. 우리는 아직 그것이 정말 도깨비인지 사람인지 확인한 바가 없지 않소. 그러니 먼저 사람의 짓이 아닌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소. 어디 그동안 마을에 낯선이가 들어온 일이 없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훈장의 말에 갑자기 상식이 얼른 끼어들며 말을 붙였습니다. 훈장 어르신,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안답니까? 소뚜껑을 마당에 갖다 놓고 물독을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비우고 나무찜을 지붕 위에 올려놓고 말이오. 그것도 누구 하나 본 사람이 없이 말이오. 이건 분명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상식의 그럴듯한 말에 사람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던 한 사내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12살 난 하리였어요. 마을에서 가장 눈썰미가 좋고 겁이 없는 영민한 사내 아이였죠. 어르신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런지요? 그러자 허영감이 하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아라, 하리야. 하리는 머뭇거리다가 며칠 전 밤에 보았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흘 전 밤에 뒷간을 가려고 마당에 나갔는데요. 그때 옆집 마당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봤습니다. 어른 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림자였는데 어깨에 굵은 몽둥이 같은 걸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손에 물동이를 들고 있었는데 왼쪽 물동이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이쪽 저쪽 기웃거리다가 갑자기 어이쿠 하면서 사라졌어요. 하리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파랗게 굳어졌습니다. 어른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림자라니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상식은 옳았구나 하며 무릎을 쳤어요. 보시오. 어린아이의 눈에까지 보일 정도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빨리 손을 써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외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도깨비를 잡으면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허영감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좋소. 그럼 우선 덫을 놓아봅시다.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은 분주해졌습니다. 도깨비가 자주 나타난 집들을 골라 그 주변에 그물을 숨겨두었어요. 물동 옆, 닭장 앞, 염소우리 근처, 곡식 광 앞,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까지 말이죠. 그물은 마을에서 고기잡이용으로 쓰던 것을 가져다 썼는데 굵은 삼끈으로 단단히 엮은 것이라 어지간한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도깨비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일부러 마당에 흩어놓았어요. 반짝이는 놋그릇이며 콩이 가득 든 자루며 집센이며 물동이를 여기저기 놓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집마다 한 사람씩 밤새 깨어 있기로 했죠. 하지만 첫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차츰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가 우리가 함정을 놓은 걸 안 모양이요. 그래도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닷새가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제일 윗집 마당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무엇인가 그물에 걸려 푸닥거리는 소리였죠.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한다름에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물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도깨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다가가다 그만 그 자리에 떡 멈춰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물에 걸린 도깨비는 몸집이 황소만큼 우람하고 어깨에는 굵은 무서운 방망이를 메고 있었으니까요. 머리에는 풀잎이 어지러이 붙어 있었고 허리춤에는 깨진 물동이 조각이 끈에 매달려 달랑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무서운 모습의 도깨비가 그물에 걸려서 어찌나 겁에 질려 있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훌쩍거리고 있었죠. 살려주십시오. 도깨비가 우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허영감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가 정녕 도깨비냐? 도깨비는 손가락 사이로 사람들을 흘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렇습니다요. 저는 비랑이라고 합지요. 이름이 비랑이라고. 예, 백두산 아래 살던 비랑이라는 도깨비입니다요.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요. 비랑이라는 도깨비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마을 사람들이 도리어 당황할 지경이었어요. 마을 끝집에 사는 김서방이 옆에서 헛기침을 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도깨비가 운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 게다가 이렇게 겁이 많은 도깨비라니 참 별일이래다. 비랑은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두 손을 모으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백두산 아래 깊은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어와 그만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산 아래에 떨어져 있었고 며칠을 헤매다가 이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처음 보는 마을이라 너무도 신기했습죠.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까이에서 본 게 처음이라 이것저것 만져보고 들여다보다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요. 물독이 신기해서 들여다보다가 그만 엎질러 버리고 신발이 가지런한 게 예뻐서 만져보다가 헝클어 놓고 닭장은 닭이 답답할까 봐 열어줬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요. 비랑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듯했어요. 무서운 도깨비라기보다는 처음 사람 세상을 본 어수룩한 손님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허영감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사정은 알겠다. 허나 마을을 어지럽힌 것은 사실이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을 불안에 떨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 나쁜 마음이 없었다 하나 책임은 져야 할 것이야. 비랑은 풀이 죽어 고개를 떨구었어요. 예,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게 옳습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요. 다만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허영감은 마을 사람들과 한참을 의논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비랑이 마을에 끼친 폐가 적지 않으니 한동안 마을 일을 돕는 것으로 그 죄를 갚게 하기로 한 것이죠. 그날 이후 바람골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물독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무너지려는 담벼락은 단단하게 고쳐져 있었어요. 닭장은 누가 만졌는지 모를 정도로 튼튼하게 묶여 있고 진흙탕이 되어 있던 마을길은 어느새 평평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또 무슨 장난을 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며 감시하곤 했어요. 하지만 비랑은 정말로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무거운 나무찜을 들어 올릴 때는 입에서 콧노래까지 흘러나왔죠. 비랑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 굵은 방망이는 무거운 바위도 가볍게 들어 옮길 수 있게 해주고 울퉁불퉁한 길을 두드리면 평평하게 다져졌으며 열이 나는 아이의 이마에 살짝 갖다 대면 열이 내려가는 신기한 방망이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비랑이 마을에 머문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어요. 점례 할멈의 손자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의원이 없어서 큰 곡에 넘어 읍내까지 가야 했는데 밤에 가자니 길이 너무 멀었어요. 점례 할멈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을 때 마침 이를 도우러 온 비랑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열이 펄펄 끓는데 어쩌면 좋단 말이요. 의원도 멀고 약도 없고. 비랑은 잠깐 망설이다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례 할멈은 못 믿어워 말리려고 했지만 비랑이 너무나 다정한 눈빛으로 아이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는 그만 입을 다물었어요. 비랑은 자기 방망이를 아이의 이마에 살짝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새빨갛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침까지 푹 자게 두십시오. 깨어나면 다 나아 있을 겁니다요. 점례 할멈은 연신 비랑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 일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비랑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더 누그러졌습니다. 아이들은 비랑에게 밤마다 몰래 떡이며 인절미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비랑은 입가에 콩고물을 잔뜩 묻혀가며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한편 하리는 비랑에게 사람 세상의 예절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비랑아, 남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신발은 짝을 맞춰서 가지런히 놓아야 하고 닭장 문은 꼭 닫아야 해.
닭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비랑은 서투에게나마 사람 사이의 예법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갔죠. 그런데 비랑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 일을 도울 때마다 자꾸만 뒷산 쪽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특히 산신당 근처에서 바람이 한 차례 불어오기라도 하면 비랑의 얼굴은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한참을 산 쪽을 응시하다가 한숨을 푹 내쉬고 다시 일을 하는 일이 잦아졌죠. 하리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리는 비랑이 산신당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비랑의 뒤를 따라갔어요. 비랑은 산신당 주위를 천천히 돌며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꺼내어 산신당 둘레에 하나씩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흰 돌, 검은 돌, 회색 돌을 정성스럽게 줄지어 놓았습니다. 그 돌들은 며칠 전 마을의 마루 밑에서 발견된 조약돌과 똑같았습니다. 하리는 비랑 앞으로 나서며 물었어요. 비랑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랑은 깜짝 놀라 돌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리야, 깜짝 놀랐잖아. 여기 어떻게 왔느냐?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랑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리야, 사실은 말이다. 이 산이 좀 이상해. 산이 이상하다니.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위로 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꺼지고 있어. 산이 속으로 앓는 것 같아. 하리는 비랑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비랑의 얼굴이 너무나 진지하여 그냥 넘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돌들은 뭐야? 이건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두는 돌이야. 우리 도깨비들은 산이 아플 때 이렇게 돌을 놓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배웠어. 마을 밑에도 놓아둔 게 그래서야. 산이 무너지면 마을도 무사하지 못하니까. 하리는 그제야 마을에서 발견된 조약돌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랑의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비랑이 마을을 지키려고 놓아둔 것이었죠. 하리는 가슴이 뭉클해져 한참을 비랑 옆에 서 있었습니다. 비랑아, 네 말이 사실이라면 빨리 어르신들한테 말해야 돼.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일찍 마을이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비랑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마침 훈장 어른도 함께 있었죠. 훈장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들 사이에 그런 전설 같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예책에서 본 적이 있다. 산이나 바람의 기운을 느끼는 도깨비가 있다고 말이다. 허영감도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랑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니 일단 산신당 근처를 한번 살펴는 봐야겠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거라. 괜한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 상식이 마을에 들어왔다가 산신당 근처에서 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은 그 돌들을 보더니
얼굴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러고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큰일 났어. 그 도깨비가 산신당에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소. 돌멩이를 늘어놓고 무슨 추수를 거는 것 같단 말이요. 처음엔 사람을 돕는 척하더니 결국엔 산신당을 더럽히려 드는 게요. 상식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일을 도우며 묵묵히 일해준 비랑에 대한 고마움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그게 아니라고 외쳤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어린 하리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점례 할멈처럼 비랑에게 고마움을 느끼던 사람들은 그래도 비랑을 믿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심의 싹이 트고 말았어요. 비랑은 자신들과는 다른 도깨비였으니까요. 상식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마을을 드나들며 비랑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흘리고 다녔습니다. 도깨비란 본래 사람을 속이는 법이지.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입히는 법이야. 상식의 말이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쌓여갈수록 비랑을 바라보는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바람골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봄이 끝나가는데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을 우물의 물은 점점 줄어들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도 그 갈라진 논처럼 메말라 가고 있었어요. 가뭄이 길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만 갔습니다. 우물물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어른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물길을 살피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마을 곡식 광을 지키던 노인이 소리를 질렀죠. 큰일 났어. 마을 곡식이 없어졌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곡식 창고로 몰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조 5섬과 보리 3섬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자물쇠는 부서지지 않았는데 안에 있던 곡식만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가뭄에 곡식까지 잃으면 올겨울을 어떻게 나아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그때 상식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상식은 곡식 광 바닥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보시게, 이걸 좀 보시게. 이게 사람 발자국이요. 이렇게 커다란 발자국이 사람의 것일 리가 없지 않소.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소. 도깨비는 결국 도깨비라고 말이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마을 곡식을 빼앗는 법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소.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살펴보니 정말로 어른발의 2배는 됨직한 커다란 발자국이 곡식 창고 안팎으로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 밖으로 이어진 발자국은 산신당 쪽을 향하고 있었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도깨비가 그랬구먼. 그놈이 우리 곡식을 가져갔어.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지. 도깨비를 마을에 들이는 게 잘못이었어. 일이 이렇게 되자 허영감도 더 이상 비랑을 감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비랑을 그물에 묶어 느티나무 아래에 가두기로 한 것이었죠.
결국 비랑은 동굴에서 끌려 나와 느티나무 아래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곡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요. 어제는 하리와 함께 무너진 개울다리를 고치고 있었어요. 정말입니다요. 닥치거라. 도깨비의 말을 어찌 믿겠느냐. 비랑은 두 눈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하리만이 비랑의 옆을 지키며 어른들에게 사실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벌써 의심으로 가득 찬 머리로 어린 사내의 말이 들릴 리가 없었죠. 그날 밤 하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비랑의 슬픈 눈이 떠올랐거든요. 게다가 곡식 광에서 본 발자국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하리는 결국 밤이슬을 맞으며 곡식 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등잔불을 들고 살그머니 발자국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탁 쳤죠. 이상하다. 이거 정말 이상해. 발자국의 크기는 분명 도깨비의 발만큼이나 컸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너무도 달랐어요. 비랑의 발가락은 끝이 둥글고 굵디 굵었는데 이 자국들은 끝이 뾰족하게 깎여 있는 거예요. 이건 가짜 발자국이야. 하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비랑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리는 곧장 훈장 어른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훈장은 하리와 함께 곡식강으로 들어가 발자국을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네 말이 맞구나. 이건 누군가 일부러 찍어놓은 것 같구나. 훈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어제 곡식이 사라진 그 시각에 비랑은 어디에 있었느냐? 비랑은 저와 함께 마을 아래쪽 개울다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다리를 방망이로 두드려서 고치고 있었는데 1시즌 넘게 같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비랑은 곡식광에 갈 수가 없었겠구나. 훈장과 하리는 곧장 이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허영감은 처음엔 두 사람의 말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발자국을 살펴본 후 비랑의 짓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어요. 마을에서 비랑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상식이었어요. 객주가 의심스럽소. 하지만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될 일이요. 어디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허영감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상식의 행동을 몰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이 마을에 자주 드나들며 짐을 풀어놓는 곳은 마을 어귀의 큰 헛간이었어요. 그 헛간에는 상식이 마을에 들여올 소금이며 무명천이며 들기름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하리는 그 헛간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상식이 집마차 한 대를 어디에서부터 끌고 와서 곡식 자루를 옮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가슴을 졸이며 가까이 다가가 상식이 남긴 집마차 바퀴 자국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 자국은 마을의 곡식 광 근처까지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광 주변에는 좁쌀과 보리나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곡식을 훔친 사람은 객주 어른이었어. 하리는 헐레벌떡 달려와 훈장 어른과 허영감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비랑이 산신당 근처에서 느꼈다는 그 이상한 기운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 상식이 왜 비랑을 산신당에서 쫓아내려고 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훈장은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마을의 기록을 적은 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산신당에 얽힌 옛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옛날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산신당 아래 숨겨두었다고 한다. 그 곡식 창고는 산속을 깊이 파서 만든 것인데 정확한 위치는 산신을 모시는 사람만이 알고 있다. 또 그 근처에는 귀한 약초밭이 있어서 마을의 큰 자산이 되었고, 감나가는 마을의 오래된 유물들이 가득 쌓여 있다. 책 내용을 다 들은 옆에 있던 허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객주가 노린 것이 이것이었구만. 비랑하게 누명을 씌워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를 미워하게 만들고, 산신당이 도깨비에게 더럽혀졌다는 소문을 퍼뜨려 산신당을 소나기에 넣으려 한 게야. 허영감과 훈장은 서둘러 객주를 만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메말랐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며칠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단비처럼 느껴졌지만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곧 양동이로 들이붓는 듯한 폭우로 변했어요. 그리고 뒷산에서 우르릉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죠. 산 쪽을 올려다보니 산신당 아래 산비탈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산사태다. 산사태가 났어.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산 아래에는 농사 짓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 마을의 집들이 있었으니까요. 산이 무너지면 마을이 송두리째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허영감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빨리 비랑을 풀어주어라. 비랑이 산을 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하리는 빗속을 뚫고 느티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비랑은 폭우에 흠뻑 젖은 채로 그물에 묶여 있었어요. 하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비랑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죠. 비랑아, 정말 미안해. 비랑은 몸을 일으키며 산 쪽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런, 늦었구나. 산이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어. 허영감이 비랑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비랑아, 우리가 너를 믿지 못해 미안하구나. 허나 부디 마을을 한 번만 도와다오. 비랑은 허영감을 한참 바라보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눈빛엔 원망하는 빛이라고는 없었죠. 비랑은 어깨에 메고 있던 방망이를 단단히 거머쥐고 뒷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큰 몸이 빗속에서 어찌나 날렵하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신당 아래에 도착한 비랑은 무너지고 있는 산비탈을 살펴보았어요. 흙이 한쪽으로 쏠리며 큰 바위들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랑은 방망이로 산비탈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방망이가 땅에 닿을 때마다
신기하게도 흙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흙이 한 방향으로 쏟아붓지 않도록 비랑은 방망이로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산의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랑은 큰 바위 하나를 두 손으로 들어 흙이 무너지는 길목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피신하기 바빴죠. 젊은 사람들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물길을 돌렸고 굵은 나무 기둥을 가져다가 임시로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점례의 할멈은 아이들을 끌어모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같은 시간 상식은 자신의 진마차를 끌고 황급히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산사태의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도망치려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폭우로 길이 진창이 되어 진마차 바퀴가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죠. 상식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마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흙에 빠진 마차가 한쪽으로 기울며 짐칸의 천막이 벗겨졌어요. 그러자 짐칸에서 그동안 마을에서 사라진 곡식자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산신당에서 빼낸 것이 분명한 오래된 유물들이 흙을 파는 데 쓰는 커다란 곡괭이와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훈장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자를 잡아라. 이자가 곡식을 훔치고 산신당을 파헤친 자다. 그 말에 마을 청년들이 달려와 상식을 붙들었습니다. 상식은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며 부인했지만 짐칸에 쏟아진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한편 산 위에서는 비랑이 산사태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상식이 몰래 파헤친 굴 때문에 산신당 아래의 흙이 모두 쏟아져 내릴 참이었습니다. 만일 그곳이 무너지면 산 전체가 따라 무너져 마을을 덮칠 판이었어요. 비랑은 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방망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셨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하리에게 외쳤죠. 하리야, 이 방망이를 땅속 깊이 박아 넣어야 해. 그러면 바람이 흙과 바위를 묶어줘서 산이 무너지는 걸 멈추게 될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비랑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빗물이 비랑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어쩐지 그것이 빗물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망이의 힘을 그렇게까지 써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지 못해. 바람이 나를 다시 데려갈 거야. 그 말에 하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 비랑아.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리야, 처음엔 내가 길을 잃어서 이곳에 왔지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가족이나 다름이 없어. 비랑은 그렇게 하리의 머리를 큰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산신당 아래 한가운데로 걸어가 방망이를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어요. 빗줄기 속에서 비랑의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비랑은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땅속으로 박아 넣었어요. 방망이가 땅에 닿는 순간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방에서 바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흙과 바위를 단단히 묶어주었어요. 그러자 무너지던 산비탈이 차츰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굴러내리던 바위들이 그 자리에 섰고 쏟아지던 흙더미도 멈추어 섰어요. 그렇게 마을은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죠. 비랑은 방망이를 박은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졌고 어두웠던 하늘에도 어렴풋이 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랑의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죠. 하리가 비랑에게 달려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산을 올라와 비랑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하고 비랑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때 허영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비랑아, 우리가 너에게 커다란 잘못을 했구나. 네가 낯설다는 이유로 의심만 했고 남의 말에 휘둘려 너에게 누명을 씌웠구나. 네가 진심으로 보여준 마음을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보았다.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내 할멈은 손자를 살려준 비랑에게 무어라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비랑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든 도깨비든 무서운 것 앞에서는 어두워지는 법이지요. 다만 다음에는 처음 보는 일을 무서워하는 마음보다 먼저 들여다보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요. 비랑은 천천히 산을 내려와 마을 한가운데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랑의 뒤를 따랐어요. 비랑은 느티나무 아래에 잠시 멈춰 서더니 품에서 둥근 돌 하나를 꺼냈죠. 어른 주먹만한 크기에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색 돌이었어요. 비랑은 그 돌을 느티나무 뿌리 근처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돌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해가 환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늘진 곳에서는 분명히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어요. 이 돌은 바람돌이라고 합니다요. 평소에는 그저 돌처럼 가만히 있지만 마을에 위험이 다가오면 환하게 빛이 날 겁니다. 그때는 겁부터 먹지 마시고 서로를 먼저 믿어주십시오. 누군가를 의심하기보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바람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요. 하리는 비랑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비랑아, 또 만날 수 있는 거지? 비랑은 하리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단다. 가끔 마을에 시원한 바람이 불거든 비랑이 다녀가는 줄 알아주려무나. 그리고 비랑은 천천히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은 비랑의 커다란 몸을 가만히 감싸 안았죠. 비랑의 모습은 차츰차츰 옅어졌고 마침내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바람은 느티나무 가지들을 살짝 흔들고 마을 지붕들을 한 번씩 어루만지고는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리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랑이 떠난 자리에는 느티나무 잎사귀가 몇 장 떨어져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상식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마을 하나를 송두리째 잃을 뻔하게 만든 죄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어요.
상식의 사연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죠. 만일 비랑이 없었더라면, 만일 하리가 가짜 발자국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무너졌던 산신당을 다시 정성껏 고쳤습니다. 기울어진 기둥을 바로 세우고 내려앉은 지붕을 새로 얹었어요. 그리고 산신당 아래 숨겨져 있던 옛 곡식 창고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곳에는 흉년에 대비해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곡식을 함께 보관하기로 했죠.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의 것으로 말이에요. 약초밭도 마을 공동의 것으로 정해 의원이 없는 마을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그곳에서 약초를 캐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랑이 남긴 바람돌은 느티나무 뿌리 아래에 정성스럽게 놓였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누구도 함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갈 때마다 가만히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어요. 비랑하게 보내는 인사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다잡는 다짐이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로 가끔 그 바람돌이 아주 희미하게 빛을 내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한 번씩 더 들여다보고 서로의 말에 한 번씩 더 귀를 기울이며 의심하기보다 먼저 믿어주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을에 다가오던 작은 화들이 어느새 멀리 비켜가곤 했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라는 존재만으로도 그를 두려워했죠.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비랑은 마을을 해치러 온 도깨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세상을 잘 몰랐을 뿐 마음만은 누구보다 순하고 따뜻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고마움을 느끼다가도 누군가가 불안한 말을 던지면 금세 흔들리곤 하죠. 그리고 객주 상식은 마을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악용했습니다. 비랑이 도깨비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다시 비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의 진심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먼저 믿은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낯선 사람, 또 낯선 상황, 낯선 생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곧바로 의심이 되고 또 그 의심이 누군가를 아프게 만든다면 우리는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섭게 느낀 건 아닌지 말이죠. 마지막 비랑은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오해하지요. 말 한마디, 또 겉모습 하나, 소문 하나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겉모습보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지켜주는 바람돌 하나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